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VIP 의전실은 이른 아침의 정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15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월스트리트의 유령이라 불리는 사나이. 그의 존재는 전설이었으나 그의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숫자의 흐름을 냄새 맡고 시장의 변동성을 피처럼 읽었지만 정작 자신의 피가 흐르는 이 땅은 철저히 외면해왔다. 그의 귀국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된 검은색 세단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조용하고 신속했다. 차는 곧장 서울의 심장부, 그러나 가장 은밀한 부촌인 성북동을 향해 나아갔다. 그곳에는 태아그룹 강민호 회장의 저택 지훈에게는 유년의 기억이 담긴 감옥과도 같은 곳이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울창한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는 동안 그의 감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분당 60회 규칙적으로 뛰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 전략가로서였다. 비서실을 통해 전해들은 사모님의 거취 문제라는 한 줄짜리 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저택의 현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없었다. 마치 거대한 박제처럼 느껴졌다. 그는 정문 대신 과거 가족들만이 사용하던 측면의 작은 문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섰다. 소리 없이 열린 문틈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거실의 풍경은 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잔인했다.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 그 상석에는 언제나 아버지 강민호 회장이 앉아 있었지만 지금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대신 테이블 한쪽에 지훈의 어머니 서연희 여사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때 태아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안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피고인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앞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 3명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태아그룹 법무팀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옆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도 된 듯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젊고 화려한 여자가 있었다. 김유라 이사, 태아그룹 전략기획실에 떠오르는 실세이자 강민호 회장의 여자였다. 그녀의 입계는 감추지 않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모님이미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자비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리드하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였다. 서연희 여사의 몫으로 남겨진 것은 거의 없었다. 그녀가 태아를 세우기 위해 바친 청춘과 노력은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었다. 김유라는 자신의 붉은색 손톱을 매만지며 경멸 어린 목소리로 거들었다. 어머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때도 됐잖아요. 태에 기여하신 건 저도 알지만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사실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어머니라는 호칭은 마치 조롱처럼 들렸다. 서연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얇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남편과 함께 일군 이 거대한 제국에서 그녀는 이제 빈손으로 쫓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2층 중앙 난간에서 강민호 회장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감상하는 관객처럼 무심했다. 아내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였다. 묵직한 거실 문이 거의 소리 없이 열리고
바깥의 차가운 아침 공기와 함께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예고되지 않은 폭풍의 눈과 같았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일방적인 압박의 소리가 순간적으로 멎었다. 변호사들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당황했고 김유라의 의기양양했던 미소는 순간적으로 굳었다. 강민호 회장만이 2층에서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강지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반가움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침입한 불청객을 향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은 아버지의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어머니 서연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보았다. 어머니의 완전히 꺾여버린 어깨값 비싼 실크 블라우스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 변호사들의 냉혹하고 기계적인 압박, 그리고 김유라의 숨기지 않는 조소와 승리감.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망막에 그리고 냉철한 이성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나 재산 분할이 아니었다. 이것은 배신이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는 가장 잔혹한 방식의 약탈이었다. 아버지라는 자가 자신의 제국을 세우는데 반평생을 바친 동반자에게 가하는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지만 그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볼 일 없으면 어서 가거라. 바쁜 사람들 모여 있는 거 안 보이느냐. 강민호가 2층에서 혐오스럽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방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훈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2층 난간에 서 있는 아버지를 마주했다. 그의 눈은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눈빛이었다. 모든 허위와 과장을 꿰뚫어 보고 부실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0으로 매겨버리는 냉혹한 분석가의 눈빛. 어머니,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거실 전체를 울릴 만큼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모시러 왔습니다. 지훈은 변호사들이나 김유라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 그는 곧장 서연이 여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팔을 부축했다. 일어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여사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지우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어머니의 캐시미어 코트를 집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변호사 하나가 다급하게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강지훈 씨, 지금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지훈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변호사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뒷말을 삼켰다. 강지훈, 네가 지금 무슨 짓이냐? 감히 누굴 데려가? 2층에서 강민호의 노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아들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김유라도 상황을 수습하려 끼어들었다. 저기요, 도련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이건 회장님의 뜻이고 이 서류에 사인 안 하시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건 사모님이. 그 순간 지훈은 처음으로 김유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나 경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무생물을 보는 듯한 혹은 이미 처리가 결정된 부실 채권을 보는 듯한 차갑고 무기질적인 시선이었다. 당신은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내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김유라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녀는 늘 자신만만했지만 지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위압감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거의 안다시피 부축하며 거실을 가로질렀다.
변호사들도 강 회장이 급히 부른 경호원들도 감히 그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지훈이 뿜어내는 기세는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 움직이는 포식자의 절대적인 통제력이었다.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민호는 2층 난간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을 스스로 깨웠다는 사실을.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이 여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가꾼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다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존엄성은 산산조각 났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이 무거운 정적 속에서 그는 방금 목격한 모든 장면을, 모든 대화와 표정을 자신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했다. 어머니의 무너진 자존감, 아버지의 짐승처럼 냉혈한 무관심, 김유라의 천박하고 노골적인 탐욕, 그리고 법의 이름을 빌려 잔인함을 집행한 변호사들의 기계적인 얼굴들. 이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파괴 시나리오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지훈의 눈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것은 감정적인 폭발이나 뜨거운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차가운 영점에서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가장 정교한 외과 수술 방식으로 상대를 한 꺼풀씩 분쇄하겠다는 잔혹한 결의였다. 그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수십억 달러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지금 서울의 회색빛 도시를 바라보며 새로운 거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목표는 완전한 파산. 대상은 태아그룹. 그리고 그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조롱하던 강민호. 그가 목격한 처절한 배신은 이제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아들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어머니를 한남동 유엔빌리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최고급 레지던스로 모셨다. 이곳은 그가 5년 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유령 법인 명의로 매입해둔 절대적인 은신처였다. 삼엄한 보안 시스템과 완벽한 사생활 보호가 보장되는 곳, 태아그룹의 그림자가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가장 안쪽 침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방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서연이 여사는 저택을 나온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배회했고 아들이 이끄는 대로 무기력하게 몸을 맡길 뿐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안주인이었던 거대한 성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쫓겼다. 그 충격은 그녀의 정신을 마비시켰다. 지훈은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 손조차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지훈이 낮게 불렀지만 그녀의 시선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보였다. 수십 년간 강민호의 아내, 태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갇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여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왔다. 문을 닫기 직전 그는 침대에 인형처럼 앉아있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15년 전 그가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보았던 아버지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당시 강민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오랜 친구를 가차없이 내쳤고 지우는 그 비정함에 환멸을 느끼고 도망쳤었다. 이제 그 칼날은 어머니를 향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밤이 찾아온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다. 저 멀리 여의도와 강남 일대를 밝히는 수많은 불빛 속에
유독 거대하게 빛나는 빌딩이 있었다. 태아그룹 본사 사옥. 강민호가 자신의 왕국이라 부르는 곳. 지훈의 눈이 그 건물을 향해 차갑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도시의 야경이 아닌 불타는 전장의 지도가 비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방금 처리가 된 서재의 벽 한쪽을 밀자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의 유령으로서 그의 모든 전략을 지탱해주는 지휘 통제실이었다. 그는 위성으로 연결된 보안 터미널 앞에 앉아 복잡한 암호키를 입력했다. 화면이 켜지고 뉴욕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그의 핵심 조력자 줄리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보스, 예상보다 일은 귀환입니다. 서울의 공기는 어떤가요? 줄리안은 가벼운 농담을 던졌지만 지훈의 굳은 표정을 보고 즉시 태세를 전환했다. 무슨 일입니까? 지훈은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짧게 명령했다. 프로토콜 제로섬을 발동한다. 목표는 태아그룹. 모든 자산을 동원해. 줄리안의 눈이 커졌다. 제로섬은 지훈이 설계한 가장 극단적인 파괴 시나리오였다. 대상을 단순히 인수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했던 모든 가치를 완벽하게 0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보스테아는 당신의 가족 기업입니다. 이사회나 주주들의 반발이 아니라 이건 내 가족은 방금 저 침실에서 영원히 파괴당했다. 지훈이 줄리안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민호 회장은 내가 가장 존경했던 어머니를 배신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창업 동반자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가장 냉철하고 정교한 전략으로 응축되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듯이 나도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는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다. 그의 자부심, 그의 역사 태아라는 이름 그 자체를 이 땅에서 지워버릴 거다. 이것은 아들의 조용한 서약이었다. 피눈물 대신 숫자로 지평될 잔혹한 복수의 맹세였다. 줄리안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타겟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태아건설의 해외 비자금입니까? 아니면 태아전자의 분식회계 의혹입니까? 줄리안은 이미 태아그룹에 공개된 재무제표와 약점들을 꿰고 있었다. 아니,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친다. 내부의 균열을 이용해야 해. 강민호 회장의 여자 김유라 이사. 그녀부터 시작한다. 지훈은 오늘 저택에서 본 김유라의 오만하고 천박한 승리감에 찬 얼굴을 떠올렸다. 저런 유형의 인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다. 김유라, 32세. 5년 전 전략기획실 경력직으로 입사. 2년 전 초고속 승진으로 이사 등극. 강 회장의 총애를 등에 업고 사실상 그룹의 2인자 행세를 하고 있지. 지훈은 이미 파악하고 있던 기본 정보를 읊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쳐 사적인 계좌 채무관계, 과거 행적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 그녀의 탐욕이 강민호의 오만을 무너뜨릴 첫 번째 망치가 될 거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줄리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태아그룹의 핵심 자금줄을 분석한다. 강민호가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자금 숨겨진 차명 계좌, 그리고 그가 가장 공들여 준비 중인 다음 사업. 모든 데이터를 내 책상 위로 가져와. 알겠습니다, 보스. 통신이 끊겼다. 지훈은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는 어머니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서연이 여사는 지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잠든 와중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평생을 우아하고 강인하게 살아왔던 어머니의 무너진 모습은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지휘 통제실로 돌아갔다.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싸움이 될 수 없었다. 철저하게 계산되고 무자비하게 집행되어야 했다. 강민호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그저 돈이나 밝히는 15년 전 집을 나간 치기 어린 망나니 정도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존재로 불리는지,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냉혹한 포식자로 성장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우는 그 오만이 강민호를 파멸시킬 가장 큰 무기임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안개처럼 스며들어 태아라는 거대한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구멍을 낼 것이다. 강민호가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물이 그의 턱 밑까지 차올라 있을 터였다. 몇 시간이 흘렀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줄리안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찾았습니다, 보스. 김유라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무모하군요. 메시지에는 김유라가 최근 몇 달간 강남의 불법 사설 카지노에 거액의 빚을 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받은 돈과 태하의 법인카드를 유용하면서까지 도박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최근 태하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이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녀는 강민호 회장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첫 번째 균열 지점을 찾았다. 김유라는 스스로 무덤을 팠다. 좋아, 줄리안. 그 경쟁사 정보를 확보해. 그리고 김유라가 접촉하려는 브로커의 신원도. 우리가 먼저 그들을 만나야겠다. 지훈은 화면에 떠오른 김유라의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불안을 그는 정확히 읽어냈다. 김유라, 그가 나직이 읊조렸다. 네가 가진 탐욕이 내 주인을 물어뜯게 만들겠다. 그는 자신의 전략이 이미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음을 직감했다.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강지훈의 은신처는 도시의 심장부에서 가장 고요한 섬이었다. 지난 이틀간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운 각성 상태를 유지했다. 스크린에는 태아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계열사들의 재무제표가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는 아버지 강민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성의 모든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강민호의 오만함 그 자체, 그리고 그 오만함에 기생하는 가장 큰 약점 김유라였다. 줄리안이 보내온 김유라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지훈의 예상이 정확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단순한 도박 중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빚을 갚고 동시에 강민호 회장 몰래 자신만의 비자금을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 줄리안, 이 정보를 바로 터뜨리지 않는다. 지훈이 보안 채널을 통해 뉴욕의 조력자에게 지시했다. 시장의 하이에나들에게 피냄새만 맡게 한다. 여의도 사설 정보지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영향력 있는 세 곳을 골라. 익명으로 소스를 흘려. 김유라의 실명이 아닌 태하의 신데렐라 키사 정도로. 그의 전략은 김유라를 즉각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한 방식이었다. 그는 김유라라는 존재가 태아그룹 내부에서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원했다. 강민호 회장이 그녀를 감싸고 돌수록 그의 판단력은 흐려질 것이고 내부의 불만은 커질 것이다. 동시에 이 소문은 김유라 본인을 극도의 불안과 조바심으로 몰아넣을 터였다. 소스의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증거는 첨부하지 마. 사설 카지노 출입, 거액의 개인 채무, 추진 중인 M&A 관련 잡음.
이 세 가지 키워드면 충분해. 지훈의 지시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했다. 그는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압력만을 가해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다. 추적은 불가능해야 해. 다크웹을 경유한 일방적인 제보 형식으로 첫 번째 미끼를 던져놓은 지훈은 즉시 두 번째 계획에 착수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본업이자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태아그룹이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 태아퓨처테크와 비상장 바이오 기업 에이펙스 바이오의 합병 건이었다. 이 합병은 김유라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강 회장에게 강력하게 주장한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태아퓨처테크는 코스닥 상장사지만 실체는 껍데기에 가깝군. 지훈이 재무제표를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강민호는 이 껍데기를 이용해 유망한 비상장사인 에이펙스 바이오를 우회 상장시켜 막대한 차익을 노리고 있어. 합병 비율은 두 회사의 주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다. 즉, 태아퓨처테크의 주가가 높게 유지되고 에이펙스 바이오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태아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지훈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자신의 유령법인 5개의 즉각적인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태아퓨처테크의 주식을 공매도한다.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잘게 쪼개서 지속적으로 압박해. 목표는 합병 비율 산정 기준일까지 주가를 30% 하락시키는 거다. 동시에 그는 다른 루트를 통해 에이펙스 바이오의 장외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다. 에이펙스 바이오의 신약 개발 가치를 부풀릴 수 있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익명으로 시장에 흘려 그들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해. 한쪽은 짓누르고 다른 한쪽은 부양한다. 합병의 저울을 태아 측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기울게 만드는 작업이었다. 모든 지시가 내려지고 거대한 자본의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금의 흐름을 통제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복수 이전의 완벽한 수학적 계산에 근거한 거래였다. 바로 다음 날 태아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민호 회장은 자신의 책상에 놓인 태블릿 PC를 금방이라도 집어던질 듯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사설 정보지의 내용이 떠 있었다. 특종 T그룹 신데렐라 기사, 화려한 외모 뒤 숨겨진 검은 빛, 이따위 쓰레기 같은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거야. 강민호가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앞에는 김유라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평정심을 가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건 분명 저를 흔들려는 음해입니다. 제가 추진하는 합병건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음해. 강민호가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소문이 도는 거지? 당신 요즘 저녁마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의 의심은 김유라의 심장을 꿰뚫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만 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민호의 팔에 매달렸다. 회장님, 절 못 믿으세요. 제가 회장님을 위해, 태아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건 분명 합병 대상인 에이펙스 바이오 측 혹은 우리 내부의 반대 세력이 꾸민 짓이에요. 저를 내치고 이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려는 속셈이라고요. 김유라의 눈물은 강민호의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여자에게 감히 누군가가 흠집을 내려 한다는 사실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소유물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내 프로젝트를 방해해. 바로 그때 재무 담당 임원이 창백한 얼굴로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아퓨처테크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정체불명의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전 세력이 붙은 것 같습니다. 강민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김유라를 공격하는 소문과 태아퓨처테크를 공격하는 주가 하락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보고 이 두 사건이 하나라고 확신했다. 자신의 오만한 확신 속에서 그는 지훈이 파놓은 함정에 정확히 걸어 들어갔다. 이놈들이,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합병을 방해하려는 동일 세력의 소행이라고 단정했다. 재무팀 강민호가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다. 가용자금 전부 동원해 놈들이 파는 물량 전부 다 받아내. 태아퓨처테크 주가 단 1원도 밀리지 않게 방어해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리고 홍보실은 당장 저 찌라시 유포자들 색출하고 법적 대응 준비해. 강민호 회장의 오만한 방역은 지훈이 정확히 의도한 바였다. 은신처의 모니터 앞에서 지훈은 태아그룹이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으며 자신들의 공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다. 보수태아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자사주 매입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줄리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동시에 에이펙스 바이오의 장애 주가는 우리가 유포한 리포트 덕분에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은 그들에게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다. 강민호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실탄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15년 전 내쫓았던 그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지훈은 여전히 월스트리트에서 돈놀이나 하는 철부지일 뿐이었다. 한편 회장실에서 간신히 위기를 넘긴 김유라는 안도의 한숨. 대신 더 큰 공포에 휩싸였다. 소문은 일단 회장의 분노로 덮었지만 도박빚은 현실이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매일 거세지고 있었다. 게다가 강민호가 합병에 더 집착하게 되면서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실패할 경우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비밀 전화기를 꺼내 얼마 전 접촉했던 브로커에게 문자를 보냈다. 거래하겠어요. 에이펙스 바이오 합병 관련 내부 자료 최고가로 넘기겠어요. 당장 만나죠. 지훈이 흘린 소문은 정확히 의도한 대로 김유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고 그녀는 스스로 태아그룹의 칼을 꽂는 배신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균열은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지휘 통제실 모니터는 태아퓨처테크의 주가 그래프와 김유라의 실시간 동선 보고로 가득 차 있었다. 외부에서의 압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태아그룹은 주가 방어를 위해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김유라는 사채업자들의 압박과 강민호 회장의 의심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결국 내부 정보를 팔아넘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호라는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라내야 했다. 시장 교란은 나무의 가지를 흔드는 것에 불과했다. 뿌리는 즉 강민호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줄 수십 년간 축적해온 비자금 장부였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해킹이나 감시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성의 내부, 그것도 가장 깊숙한 곳을 아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지훈은 태아그룹의 임원진 명단을 스크린에 띄웠다. 수십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강민호의 친인척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충성파들, 그리고 김유라가 심어놓은 신진 세력들. 그들 대부분은 이미 강민호의 탐욕에 동조하거나 굴복한 자들이었다. 지훈의 손가락이 한 인물의 프로필에서 멈췄다. 재무본부장 박진수 이사. 박진수 이사는 태아그룹의 공채 1기 출신으로 25년을 한 회사에서 보낸 정통 태아맨이었다. 그는 서연희 여사가 태아의 기반을 닦던 시절 그녀가 직접 발탁하여 재무팀에 앉힌 인재였다.
그는 숫자에 정직했고 원칙을 중시했다. 하지만 강민호가 경영 전면에 나서고 서연희 여사가 밀려나면서 강직한 성품의 박 이사 역시 핵심에서 밀려나 있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박 이사는 김유라가 주도한 무리한 자금 운용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가 임원회의에서 모욕적인 질책을 당했다. 김유라는 그를 구시대의 유물이라 칭했고 강민호는 이를 묵인했다. 박 이사는 현재 재무본부장이라는 직함만 유지할 뿐 실권은 김유라의 직속 라인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력했다. 지우는 박 이사를 선택했다. 그는 탐욕이 아니라 명예와 의리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배신감과 좌절감이라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줄리안에게 박 이사의 모든 동선을 보고받았다. 그는 박 이사가 매주 목요일 저녁 퇴근 후 홀로 들르는 을지로에 한적한 클래식 바바알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은신처를 나섰다. 그는 화려한 수트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얼굴을 반쯤 가리는 모자를 눌렀었다. 을지로의 낡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올드타임이라는 반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짙은 나무 향과 오래된 가죽 냄새, 그리고 나지막이 흐르는 재즈 음악. 박진수 이사는 이미 구석자리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지친 어깨는 25년간 짊어져 온 회사의 무게와 최근의 모멸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우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박 이사는 낯선 이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훈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기억하는 강지훈은 15년 전에 반항기 가득한 청년이었을 뿐 지금 눈앞의 남자는 아니었다. 누구신지 박 이사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모자를 벗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그의 차가운 눈빛은 선명했다. 박 이사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지훈, 도련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오랜만입니다, 박 이사님. 지훈의 목소리는 바의 재즈 선율처럼 낮게 깔렸다. 도련님이라는 호칭은 잊으시죠? 전 이미 15년 전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박 이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곳에서 태아그룹 회장의 아들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쩐 일로 여긴 어떻게... 박 이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훈의 등장이 혹시 강민호 회장의 또 다른 함정은 아닌지 의심했다. 지훈은 그의 의심을 꿰뚫어 보았다. 강민호 회장이 보낸 것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오히려 전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직설적인 한마디에 박 이사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농담이시라면 재미없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지훈이 그를 제지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박 이사님께 출구를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출구, 박 이사가 멈칫했다. 김유라 이사가 태아퓨처테크 합병건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지훈은 마치 신문을 읽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회계상의 오류와 불법적인 자금 이동, 그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재무본부장인 박 이사님께 돌아갈 겁니다. 김유라가 그렇게 설계를 끝냈으니까요.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제가 모르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사님. 지훈은 웨이터를 불러 박 이사와 같은 위스키를 한 잔 주문했다. 당신은 곧 버려질 겁니다. 강민호 회장은 김유라의 눈물을 믿을지언정 당신의 25년 충성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박 이사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훈의 말은
그의 폐부를 정확히 찔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회장님을 배신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태해서 25년을 배신.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진짜 배신은 누가 했습니까? 25년간 회사를 위해 정직하게 일해온 당신을 벼랑 끝으로 먼 것이 배신 아닙니까? 평생을 바쳐 태아를 일군 제 어머니를 빈손으로 내쫓은 것이 진짜 배신 아닙니까? 지훈은 탁자 위로 작은 USB 하나를 밀었다. 이 안에는 이사님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라가 당신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박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훈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왜 저에게 이런 걸... 저는 강민호 회장을 파멸시킬 겁니다. 태아그룹을 해체할 겁니다.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사님 같은 분까지 희생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신뢰했던 분이니까요. 어머니 서연이 여사의 이름이 나오자 박 이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처음 입사했을 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며 정직을 당부하던 젊은 시절의 서연이 여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오너가 아니라 은인이자 스승 같은 존재였다.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 이사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날 이후로 영혼이 부서진 채로요. 지훈이 잔인할 만큼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이사님께 선택지를 드리러 온 겁니다. 이대로 김유라의 희생양이 되어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불명예스럽게 은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괴물이 된 태하를 바로잡고 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매수가 아니었다. 지훈은 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박 이사의 명예와 서연이 여사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건드렸다. 박 이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25년의 충성심과 눈앞의 파멸, 그리고 잊고 지냈던 은혜와 정의감 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박 이사가 마침내 결심한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불꽃 같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마지막 명예를 걸고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강민호 회장의 진짜 장부, 지난 20년간 그가 조성한 비자금 내역 차명 계좌, 그리고 해외로 빼돌린 자산 목록,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이사님은 재무본부장이었습니다. 핵심에 접근할 권한이 비록 지금은 막혀 있더라도 그 길을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건 태아의 심장을 꺼내는 일입니다. 회장실, 지하의 비밀, 금고, 그곳은 회장님 본인 외에는 박 이사가 난색을 표했다. 길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훈이 그의 말을 막았다. 접근은 제가 합니다. 이사님은 저에게 지도와 열쇠만 주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열쇠가 아니라 시스템의 빈틈, 보안의 허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외부와 절대 연결되지 않는 보안 통신 장치입니다. 이걸 통해 저와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드린 USB는 이사님의 보험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그걸 언론에 터뜨리십시오. 박 이사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다. 독한 술이 그의 목을 태우고 내려갔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2개의 기기를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었다.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25년 세월을 위해서.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모자를 눌렀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사님.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우는 계산서를 집어들고 발을 나섰다.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박 이사는 자신이 방금 거대한 폭풍의 눈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이라는 폭풍. 그는 자신이 알던 철부지 도련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무서운 전략가가 되어 돌아와 있었다. 태아그룹 본사 40층 회장실은 승리의 전야와도 같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강민호 회장은 태아퓨처테크와 에이펙스 바이오의 합병 주주총회를 불과 24시간 앞두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정체 모를 세력의 공매도 공격으로 주가가 휘청였지만 그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주가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재력과 통제력을 과시한 완벽한 승리라고 여겼다. 결국 내 돈 앞에서 꼬리를 내린 쥐새끼들일 뿐이지. 강민호는 시가박스를 열며 김유라에게 말했다. 그녀는 매혹적인 미소로 그의 잔에 코냑을 따랐다. 당연하죠, 회장님. 감히 회장님의 앞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일 합병안만 통과되면 태아퓨처테크의 가치는 지금의 10배, 20배로 뛸 거예요. K바이오 시장은 우리가 다 집어삼키는 거죠. 그녀는 연일 터져나오는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에도 불구하고 더욱 당당했다. 강민호가 주가 방어에 성공하고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자 그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가 이 합병을 주도했고 성공의 과실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 될 터였다. 강민호는 김유라의 공을 치하하며 그룹의 핵심 자금 운용 권한 일부를 그녀에게 넘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남동의 은신처. 강지훈은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아그룹이 주가 방어에 쏟아부은 자금의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 파놓은 공매도라는 함정에 제 발로 걸어들어와 수천억 원의 실탄을 낭비했다. 그리고 지금 지훈은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박진수 이사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판도라의 상자가 들려 있었다. 박 이사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은 지훈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태아퓨처테크가 지난 3년간 자행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 자료, 즉 이중장부의 원본 파일이었다. 강민호와 김유라는 에이펙스 바이오와의 합병 비율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매출과 R&D 성과를 만들어내며 껍데기뿐인 회사의 가치를 수조 원대로 부풀려 놓았던 것이다. 줄리안, 자료 분석 끝났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기만한 폭탄이야. 지훈이 뉴욕의 조력자에게 말했다. 에이펙스 바이오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들은 자신들의 알짜배기 신약 기술을 껍데기 회사에 헐값에 넘기기 직전이야. 즉시 터뜨릴까요, 보스 금융감독원? 줄리안이 물었다. 아니, 타이밍이 중요해.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해. 강민호가 승리의 정점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추락하도록.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세 개의 수신자를 지정했다.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조 아팀의 익명 제보 메일함이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경제탐사보도 전문기자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이펙스 바이오의 2대 주주이자 합병을 두고 끝까지 고민하던 싱가포르계 사모펀드 대표의 개인 메일이었다. 지훈은 모든 자료에 원본을 첨부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쇼를 시작하지. 그는 자신의 유령 법인들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태아퓨처테크의 막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최종 점검했다. 내일 아침 이 폭탄이 터지면 그가 쏟아부은 자금은 수백 배의 피로 돌아올 터였다. 하지만 그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파멸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 주주총회장.
강민호 회장은 의장석에서 여유로운 미소로 주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유라는 그 옆에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합병 안건 상정이 선포되고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총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잠깐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지훈이 정보를 보낸 그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호 회장 태하퓨처테크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동시에 주총회장에 참석했던 에이펙스 바이오의 2대 주주 싱가포르 사모펀드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높이 쳐들며 영어로 소리쳤다. 이건 사기다. This is fraud. 당신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모든 데이터가 거짓이었어. 당장 이 주주총회를 중단하라. 에이펙스 바이오는 이 사기 합병을 전면 거부한다. 그 순간 강민호 회장의 휴대폰과 임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속보. 금융감독원 태하퓨처테크 전격 압수수색. 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주주총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민호의 여유롭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김유라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개오진 말이야. 이건 음해야. 강민호가 단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은신처의 모니터에서 지훈은 멈춰버린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태하퓨처테크의 주식은 개장 10분 만에 모든 매도 물량이 쌓이며 그대로 하한가로 추락했다. 지난 며칠간 주가 방어를 위해 쏟아부은 수천억 원이 단 10분 만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첫 번째 타격은 성공했다. 그리고 그것은 치명적이었다. 태하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금융위기에 직면했다. 합병은 물 건너갔고 오히려 에이펙스 바이오 측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강민호 회장은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성의 한쪽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오후 태하그룹 회장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값비싼 도자기들이 박살나 바닥에 뒹굴었고 강민호 회장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임원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누가 정보를 뺀 거야? 어떤 새끼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쳤어?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때까지 넋이 나간 듯 앉아있던 김유라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나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 때문이라고 몰아가야만 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지만 눈빛은 도끼 서려 있었다. 이건 분명 우리 내부에 있는 놈들 짓이에요. 회장님의 성공을 시기하고 저를 끌어내리려던 그 9세대 놈들. 재무팀 박진수. 그 영감탱이가 분명해요. 그녀는 정확히 박 이사를 지목했다. 강민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당장 분노를 터뜨릴 대상이 필요했다. 박진수 그놈이 감히. 김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호의 편집증과 분노를 부채질했다. 지금 회사를 구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회장님. 이 위기를 수습하려면 모든 자금줄을 하나로 모아야 해요. 그녀는 강민호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저에게 그룹의 모든 재무 권한을 넘겨주세요. 제가 직접 자금 흐름을 통제하고 배신자들을 색출해서 이 사태를 막아내겠어요. 저만이 회장님을 구할 수 있어요. 강민호는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조하. 그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다 맡아. 당장 박진수 그놈부터 처리해.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할 자금을 마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그녀는 이제 태아그룹의 금고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우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태아그룹의 비상인사 발령 공고를 확인했다. 김유라가 재무본부장 직무대행까지 겸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민호는 첫 번째 치명타를 맞고 쥐를 잡겠다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 김유라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제 더 대담하게 그룹의 자금을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강민호는 자신의 분노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파멸시키려는 아들이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첫 번째 균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지훈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태아그룹 본사 빌딩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서울의 스카이라인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태아퓨처테크의 주식은 거래 정지 상태였고 합병 실패의 여파는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채권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주거래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 한도 축소와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강민호 회장이 평생 쌓아올린 신용의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장실은 더 이상 분노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절망적인 생존 대책을 논의하는 야전 사령부로 변해 있었다. 강민호 회장은 지난 사흘간 단 1시간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의 핏발선 눈은 수조원의 증발과 검찰 조사의 압박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김유라는 오히려 기이한 생존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대로 무너질 순 없습니다. 그녀는 그룹의 모든 재무 권한을 손에 쥔 채 강민호 앞에 마지막 동아줄을 제시했다. 은행권은 이미 끝났어요. 시장의 신뢰도 바닥입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동남아 베리타스 시티 개발 프로젝트. 그것만이 이 모든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베리타스 시티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의 한 신흥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지만 그만큼 정치적 리스크가 컸고 무엇보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거액의 급행료가 공공연하게 요구되는 곳이었다. 강민호는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후순위로 미뤄두었었다. 그걸 할 돈이 어디 있어. 당장 내일 모레 막아야 할 어음만 수천억이야. 강민호가 탁자를 내리쳤다. 있습니다. 김유라의 목소리가 뱀처럼 속삭였다. 회장님의 진짜 금고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에 숨겨두신 그 비자금 말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단 한 푼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돈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것은 강민호의 마지막 보루였다. 수십 년간 불법과 탈세를 저지르며 쌓아 올린 그의 탐욕의 결정체.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검찰의 칼날이 자신의 목숨을 끊기 전에 이 돈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할 발판이라도 마련해야 했다. 좋아. 자금은 네가 맡아. 당장 베리타스 시티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접촉해. 얼마를 원하든 원하는 대로 주어버려. 일주일 안에 사업권을 따내. 강민호의 오만함은 절박함 속에서도 여전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금고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김유라가 자신의 충실한 대리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다. 그는 박진수 이사가 이미 자신의 아들에게 그 금고에 지도를 넘겼다는 사실을, 그리고
김유라가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의 도박빚을 갚는데 유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모든 대화는 실시간으로 강지훈의 지휘 통제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박 이사가 마지막으로 설치해둔 회장실의 초소형 도청 장치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지훈은 김유라가 비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순간이었다. 줄리안,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훈이 뉴욕의 조력자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타이밍이 완벽해. 강민호가 불법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해외 계좌를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양동작전을 개시한다. 지훈은 이미 박 이사에게 받은 비자금 원본 장부와 수십 년간의 탈세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둔 상태였다. 첫 번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국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태아그룹 역외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발송한다. 계좌번호, 페이퍼컴퍼니, 목록자금 흐름도까지. 그들이 수십 년간 찾던 바로 그 자료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췄다. 두 번째, 베리타스 시티 프로젝트. 김유라가 뇌물로 제공할 자금의 루트를 파악했다. 해당 국가의 반부패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 TI 지부에 태아그룹의 구체적인 뇌물 공여 시도 증거를 익명으로 제보한다. 프로젝트 담당자의 이름, 뇌물 액수, 그리고 그 돈이 강민호의 비자금에서 나온다는 사실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국내에서는 검찰과 국세청이 그의 돈줄을 칠 것이고 해외에서는 뇌물죄라는 국제적인 범죄로 그의 마지막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전략이었다. 강민호는 자신이 만든 돈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될 터였다. 작전은 빛의 속도로 실행되었다. 며칠 뒤 김유라가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뇌물 브로커에게 전달하려던 바로 그날 아침, 태아그룹 본사 빌딩 1층 로비로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울중앙지방국세청 조사 사국 직원들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들은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엘리베이터로 직행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일반 사무실이 아니었다. 한 그룹은 40층 회장실로, 다른 한 그룹은 박 이사가 알려준 지하 4층의 비밀 금고가 위치한 곳으로 정확히 향했다. 같은 시각 회장실에서 초조하게 해외의 연락을 기다리던 강민호 회장과 김유라는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검사들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지금 누굴 상대로? 강민호의 고함은 차가운 영장 제시로 막혔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입니다. 강민호 회장, 검사들은 망설임 없이 회장실 내부에 숨겨진 공간, 강민호가 사용하던 개인 금고를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하 4층 철통 보안을 자랑하던 비밀 금고 역시 전문 장비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열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수십 년 묵은 불법 장부와 차명계좌 리스트, 그리고 금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회장실의 대형 TV 화면에서 긴급 뉴스가 속보로 터져 나왔다. 긴급, 태아그룹 동남아 신도시 개발 관련 거액의 뇌물 공여 시도 적발. 해당 국가정부 태아그룹을 페르소나 논그라타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 선언. 강민호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마지막 탈출구였던 해외 프로젝트마저 막혀버렸다. 국내의 비자금은 압수당하고 해외의 도피처는 뇌물죄로 봉쇄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가장 은밀한 비자금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김유라를 돌아보았다. 내년 짓이냐?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김유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회장님, 전 몰라요. 전 정말...
그녀 역시 패닉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뇌물이 어떻게 적발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강민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하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사방이 막혔다. 합병은 실패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비자금은 털렸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해외 사업마저 날아갔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모든 팔다리가 잘려나간 채 거대한 덫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태아그룹 본사 40층 회장실은 더 이상 제국의 심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압수수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유린당한 왕좌에 불과했다. 검찰은 강민호 회장을 긴급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출국 금지 명령과 함께 사실상의 연금 상태로 그를 묶어두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은 이제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그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지금 그를 지배하는 것은 분노가 아닌 뼈를 애는 듯한 편집증이었다. 내부의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 자신의 비밀 금고 위치, 역의 계좌의 흐름, 심지어 베리타스 시티의 뇌물 브로커까지.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는 극소수였다. 그의 의심은 가장 가까운 곳을 향했다. 내가 아니라고. 강민호는 핏발선 눈으로 김유라를 노려보았다. 그는 지난 이틀간 잠을 자지 못해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검사들이 떠나간 후 두 사람만이 남은 회장실은 시체처럼 고요했다. 김유라는 생존 본능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였다. 회장님,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김유라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짜내며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다. 제가 왜 회장님을 배신해요. 저는 회장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도 회장님만은 지키려 했던 저라고요. 그녀는 이 광기 어린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살 수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정보, 특히 수십 년 된 비자금 장부.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전 몰라요. 전 회장님이 최근에 알려주신 것 외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이건 오래된 쥐새끼들 짓이에요. 회장님의 성공 뒤에 숨어서 불만만 품고 있던 늙은이들. 강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구 말이야. 박진수, 김유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이 그를 내치려 하자 그가 모든 걸 안고 자폭한 거예요. 그가 재무팀에 심어놓은 늙은 끈아풀들을 이용해서 회장님의 모든 걸 검찰에 넘긴 거라고요. 이것은 강민호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었다. 자신의 판단 김유라를 신임한 것은 틀리지 않았으며 모든 실패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오래된 배신자 때문이라는 논리. 박진수, 그놈이 감히. 강민호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의 편집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 박진수 혼자서는 못해.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놈과 한패인 놈들이 더 있을 거다. 이 회사에 내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던 놈들이. 김유라는 이 광기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자신의 앞길을 막던 모든 9세대 임원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맞아요, 회장님. 박진수뿐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강민호의 책상에서 임원 명단을 집어들었다. 여기 기획조정실장 최, 이사, 박진수와 입사 동기죠. 그리고 법무팀장 고 상무사모님, 아니 서연희 여사가 직접 앉힌 사람이에요. 그들 모두가 한패일지도 몰라요. 세오연희의 사람들. 그 한마디가 강민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쫓아낸 아내의 그림자가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자신을 배신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비상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그것은 회의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숙청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싸늘하게 가라앉은 대회의실. 수십 년간 태아를 지탱해온 고참 임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모였다. 강민호는 마치 유령 같은 몰골로 단상에 섰다. 그는 연설 대신 손에 든 서류를 집어 던졌다. 배신자 새끼들, 그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내 놈들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박진수 그놈이랑 짜고 내 회사를 검찰에 팔아넘겨. 임원들은 경악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용히 해. 강민호는 기획조정실장 최 이사를 손가락으로 지목했다. 최 이사, 당신이 박진수에게 내부 자료 넘겼지. 당장 꺼져.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근거도 없이 이러시면. 근거, 내가 근거야. 이 회사에서 내 말이 곧 법이야. 강민호는 완전히 미쳐 날뛰었다. 그는 법무팀장 감사실장, 심지어 생산본부장까지 자신의 눈에 거슬리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워 보이는 모든 고참 임원들을 그 자리에서 해고해버렸다. 그들은 태아그룹의 역사 그 자체였고 위기 상황을 수습할 유일한 베테랑들이었다. 김유라는 그 광경을 단상 뒤편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았다. 숙청은 성공적이었다. 강민호는 스스로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있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함과 비명, 그리고 절망적인 탄식이 뒤섞였다. 태아그룹의 중추 신경계는 그렇게 단 1시간 만에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이 소식은 즉시 시장에 퍼졌다.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 회사가 위기 대응은커녕 창업 공신들을 대거 숙청한다는 뉴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이미 내부적으로 붕괴했다는 신호와도 같았다. 채권단은 즉시 태아그룹의 모든 자산에 대한 동결을 신청했고 은행들은 단 한 푼의 추가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말 그대로 멈춰섰다. 해고된 임원들을 대신해 김유라가 급하게 앉힌 그녀의 측근들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검찰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고 성난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 요구에도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태아라는 거대한 기계는 기름이 마르고 톱니바퀴가 빠진 채 멈춰 서버렸다. 강지훈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강민호의 광기 어린 숙청을 다루는 뉴스 속보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줄리안이 경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보수, 이건 예측 시나리오를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공격을 할 필요도 없이 강민호 회장이 스스로 제국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멸입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차가운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저토록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처단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언제나 저랬어. 지훈이 나직이 읊조렸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모조리 부수는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확인했지. 15년 전 내게 그랬고 며칠 전 어머니에게 그랬고 그리고 오늘은 그 칼날이 자기 자신을 향했을 뿐이야.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끝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허무했다. 한편 태아그룹의 실질적인 금고를 모두 손에 쥔 김유라는 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광기를 이용해 모든 경쟁자를 제거했다. 이제 그녀의 눈에 강민호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 함께 가라앉아야 할 짐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민호가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아직 검찰과 국세청이 찾아내지 못한 스위스의 또 다른 차명 계좌에 접근했다. 그것은 강민호가 최후의 순간에 자신만이 사용하려던 진짜 마지막 비상금이었다. 김유라는 망설임 없이
그 계좌에 남은 돈을 자신의 해외 도피용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횡령한 자금으로 벨리즈 행편도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강민호가 자신을 임명한 그날부터 그녀는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강민호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의 마지막 한 푼까지 긁어모아 사라질 준비를 마쳤다. 줄리안의 팀이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보스 김유라가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털고 있습니다. 당장 검찰에 이 계좌 정보를 넘기면 그녀를 출국 전에 공항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세띠리 처음부터 지우는 모니터에 뜬 김유라의 비행기 티켓 예매 내역을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아니, 그냥 둬. 내 보스, 줄리안이 반문했다. 그녀를 잡는 건 우리 일이 아니야. 나는 강민호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고 싶었어. 지훈의 시선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여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던 그 여자가 그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훔쳐 달아나도록 내버려둬. 강민호는 감옥에 앉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평생 곱씹게 될 거야. 그것이 내가 준비한 가장 잔혹한 복수의 마지막 장이다.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스스로를 삼키며 무너져 내리는 동안 한남동의 은신처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강지훈은 거의 24시간 내내 모니터를 지켜보았지만 지난 이틀간 그의 시선은 태하의 주가 그래프나 김유라의 자금 흐름도가 아닌 것일. 소파에 말없이 앉아있는 어머니 서연이 여사에게 더 자주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서 쫓겨나던 날에 넋이 나간 모습이 아니었다. 며칠간의 깊은 잠과 지훈의 정성 어린 간호 속에서 그녀는 육체적인 기력을 조금씩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산산조각 난 채였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혹은 TV에서 쏟아지는 태아그룹의 붕괴 소식을 감정 없는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과정을 마치 남의 일처럼 무감각하게 목도했다. 강민호의 광기 어린 숙청 수십 년간 동고동락했던 임원들의 해고 소식, 채권단의 자산 동결. 그 어떤 뉴스도 그녀의 텅 빈 눈동자를 흔들지 못하는 듯했다. 지우는 그녀의 그 깊은 침묵이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마지막 절망임을 알기에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 이 고통의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복수를 시작했지만 그 복수의 끝에 어머니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그저 곁을 지킬 뿐이었다. 변화가 찾아온 것은 강민호의 대규모 숙청으로 해고된 임원 중 한 명인 최 이사가 마지막 예의를 다하기 위해 서연이 여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였다. 물론 지훈이 중간에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그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머니,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초회 이사님이 연락을 시도하셨습니다. 어제부로 해고되셨다고 합니다. 법무팀, 고 상무님도 감사실의 박 상무님도 모두. 지훈은 그녀가 서연이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었다. 그들은 강민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서연이가 회사의 기틀을 잡을 때 그녀의 철학을 공유했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인물들이었다. 그때까지 미동도 없던 서연이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엷은 파문이 일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지훈에게 향했다. 그 사람들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몇 주 만에 처음 듣는 몹시 잠기고 갈라진 소리였다. 강민호가 그 자들을 내쳤다고. 네, 박진수 이사의 배신이라 단정하고 그와 가깝거나 혹은 어머니께서 앉힌 모든 사람을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회사는 지금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지훈은 사실을 담담하게 전했다.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과 역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다. 강민호는 단순히 그녀를 내쫓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태해 남긴 모든 흔적, 그녀의 철학, 그녀의 사람들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있었다. 태하의 역사를 다시 쓰려 하고 있었다. 그는 태하를 만든 게 아니야.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그는 그저 빼앗고 부풀리고 이제는 파괴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그것까지 이룰 수는 없어.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약하던 손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지훈아, 그녀가 아들을 불렀다. 태하는 이미 끝난 거니. 지훈은 어머니의 변화를 직감했다. 그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태하의 현재 자산 상태와 부채 현황을 보여주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곧 법정 관리를 거쳐 청산 및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강민호 회장은 이미 모든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 구할 수는 없겠지. 서연이는 잿더미가 된 재무제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게 둘 수는 없어. 강민호와 그 여자가 태하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둘 수는 없다. 이 회사가 왜 무너졌는지 그 진실은 창업자인 내 손으로 직접 밝혀야겠다. 지훈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어머니, 무엇을 원하십니까? 서연이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지난 며칠간 굽어있던 그녀의 등이 놀라울 정도로 꼿꼿하게 펴졌다.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겠어. 지훈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의 지분은 이혼 합의 과정에서 모두 포기하신 걸로. 그가 빼앗아간 지분은 태아그룹의 지분이지. 서연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만 태하의 모태가 되었던 지금은 아무도 기억 못하는 태아섬유의 창업 지분. 그건 아직 내 이름으로 남아있어. 그가 수십 년 전 가치가 없다며 내게 던져주었던 그 휴지 조각 말이다. 지훈은 즉시 자신의 법무팀에 연락했다. 수십 년 전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정관을 확인하는 작업은 몇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답이 돌아왔다. 찾았습니다, 보스. 서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줄리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태아섬유는 수많은 합병과 분할을 거치며 형식상으로만 존재했지만 법인격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창업주주 1인의 요청만으로도 그룹 전체의 긴급 현안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살아있습니다. 강민호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며 미처 삭제하지 못한 태초의 독소 조항입니다. 강민호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가장 오래된 덫을 스스로 남겨둔 것이었다. 서연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늘 그렇게 오만했지. 자신의 발밑은 절대 돌아보지 않았어.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난 네가 한 복수를 막지 않겠다. 아니, 네가 없었다면 난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없었겠지. 하지만 이 마무리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제 방식은 파괴였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은 무엇입? 지훈이 물었다. 기록이다. 서연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강민호를 처벌하거나 그 여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서는 게 아니야. 나는 태아그룹의 창업자로서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 나서는 거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역사에 그 진실을 박제하기 위해서. 그녀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복원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소액 주주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태하의 붕괴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시장 관계자들에게 서연희 여사의 이름으로 소집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이 소식은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파를 던졌다. 죽은 줄 알았던 창업주 강민호 회장에 의해 완벽하게 축출되었던 서연희 여사의 등판.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했다. 이미 망가진 회사에 나타나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출국 금지 상태로 자택에 칩거해 있던 강민호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전달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아들고는 종이 조각처럼 구겨버렸다. 서연희 감히 그 여자가 아직도 발악할 힘이 남아있었나. 그는 변호사들을 호출해 당장 이 미친 짓을 중단시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막을 수 없습니다. 정관상 완벽하게 합법적인 소집입니다. 창업 주주로서의 권한이 살아있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수십 년간 무시했던 그 휴지 조각이 그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이야. 한편 김유라는 이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민호의 마지막 비자금을 해외 계좌로 거의 다 옮겨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이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한국을 떠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회장님, 저 여자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 자금을 수습하고 어딜까 강민호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네가 지금 내 곁을 떠나 저 여자가 나타났는데 안 돼. 너도 참석해야 해. 내 옆에서 저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해. 강민호의 편집증은 김유라마저 붙잡아 두었다. 김유라는 마지못해 승낙했지만 속으로는 주주총회가 끝나는 즉시 공항으로 질 것이라 다짐했다. 주주총회 D1 한남동 은신처. 서연희는 지훈이 준비해준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전에 무기력한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자세는 곧았다. 지훈아, 넌 거기 오지 마라. 그녀가 말했다. 이건 온전히 내 싸움이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가 이 싸움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봉합하고 창업자로서의 명예를 되찾기를 바랐다. 그가 할 일은 끝났다. 이제 무대의 조명은 오롯이 서연희 여사를 비출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목격했던 그 저택이 아닌 수많은 주주와 카메라가 지켜보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신의 방역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태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 여의도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당의 좌석은 성난 소액 주주들, 차가운 표정의 채권단 관계자들, 그리고 이 거대 기업의 마지막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임시 주주총회라는 현수막은 마치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조문객의 리본처럼 보였다. 모두의 시선이 강당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후 강민호 회장이 변호인단 몇 명을 대동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출국 금지 상태였지만 여전히 이 회사의 법적인 의장이었다. 며칠간의 광기와 절망은 그의 얼굴에 깊은 그늘을 드리웠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궁지에 몰린 짐승의 그것처럼 사납고 오만했다.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모든 이들을 씹어먹을 듯 노려보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를 창백하게 화장한 김유라가 따랐다. 그녀는 애써 도도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턱은 그녀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는 해외 도피용 여권이 든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이 지옥 같은 총회만 끝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횡령 사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강민호가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잡으려는 순간 강당의 뒷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서연이 여사가 홀로 천천히 입장했다. 그녀는 저택에서 쫓겨나던 날에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녀의 모습은 태하의 창업주로서의 기품과 무게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가 통로를 걸어 단상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강당을 가득 채웠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분노에 차 있던 강민호와 불안에 떨던 김유라를 즉각적으로 압도했다. 서연이는 단상 한쪽에 마련된 발언대에 조용히 섰다. 강민호는 이 모든 상황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의사봉을 세게 내리쳤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오. 이 불법적인 총회를 소집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그는 주주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이 여자는 수십 년 전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 사람입니다. 지금 태아가 겪는 위기를 빌미로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강민호 씨.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민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주주들과 카메라를 향해 있었다. 저는 태아그룹의 모태 태아섬유의 창업자 서연이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들었다. 저는 오늘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강민호의 비난에 반박하는 대신 태아가 처음 공장을 세웠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정직 신뢰, 그리고 기술, 그들이 내세웠던 창업 이념을 읊었다. 강민호는 그녀의 이런 태도에 더욱 격분했다. 과거 타령은 집어치우시오. 당신은 이 회사의 주주가 아니야. 당장 발언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호원들을 불러 끌어내겠소. 그가 경호원들에게 손짓을 하려던 순간이었다. 멈추십시오, 회장님. 강당의 측면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지난번 대숙청 때 강제로 해고되었던 박진수 이사였다. 그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강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박진수 내 이놈이, 해고된 놈이 감히 여길 어디라고. 박 이사는 강민호를 지나쳐 서연이 여사에게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더 이상 태아그룹의 임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의 25년 역사를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리고 서연이 창업주님의 뜻을 받들었던 마지막 재무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유라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박진수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회장님, 그녀가 강민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야 해요. 저놈이 배신자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 이사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태하가 무너진 이유는 시장 때문이 아닙니다. 박 이사는 주주들을 향해 외쳤다. 그것은 강민호 회장의 탐욕과 그 탐욕에 기생한 저 여자 김유라 이사의 불법적인 자금 유용 때문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태아 퓨처테크의 분식회계 자료 원본을 띄웠다. 지훈이 그에게 보험으로 주었던 바로 그 자료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 이사가 말을 이었다. 강민호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위기 수습은커녕 저 김유라 이사에게 그룹의 모든 재무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유라 이사는 그 권한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박 이사가 서류 한 뭉치를 높이 쳐들었다. 이것은 김유라 이사가 바로 어제 오늘 이 순간까지 강민호 회장의 마지막 남은 해외 비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송금 내역서 원본입니다. 스크린에는 스위스 은행에서 벨리주의 유령 법인으로 수백만 달러가 이체된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김유라가 도피 자금으로 마련한 바로 그 돈이었다. 교집 말이야. 김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저건 조작이야. 저 영감이 날 모함하는 거야. 회장님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녀가 강민호에게 매달렸지만 강민호 역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돈줄마저 김유라가 훔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너마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주총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이번에는 기자가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강민호 앞에 섰다. 강민호 씨, 태아퓨처테크, 분식회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조세 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동시에 다른 수사관들이 김유라를 막아섰다. 김유라 씨 추가 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난 아니야, 놔. 김유라는 더 이상 우아한 이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녀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서 비행기 티켓과 해외 여권이 쏟아져 나왔다. 강민호는 수갑을 찬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자신의 제국, 자신의 여자, 자신의 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완벽하게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광기 어린 눈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파멸시킨 자를 찾기 위해 강당을 훑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강당 맨 뒷줄 기자들 사이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남자를. 그는 값비싼 수트를 입지도 않았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강지훈이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그 어떤 분노나 조소도 보내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하고 차가운 얼음장 같은 눈으로 이 모든 심판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호는 그 눈빛을 기억했다. 그것은 정확히 자신이 거실 난간에서 서연이가 변호사들에게 찢기며 쫓겨나던 그 순간을 내려다보던 자신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경멸하며 일말의 자비도 없던 바로 그 시선.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박진수도 서연이도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들 강지훈이었다. 아들의 잔혹한 복수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지훈은 수갑을 찬 채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아버지를 향해 단 한순간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자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서연희는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과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태하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임시 주주총회는 그렇게 끝났다. 태하그룹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강민호 회장과 김유라 이사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그날 오후 모든 채권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룹의 모든 자산에 대한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주식은 상장 폐지되었고 수십 개의 계열사는 뿔뿔이 흩어져 시장의 하이에나들에게 헐값에 매각되기 시작했다. 한때 재계 신화로 불렸던 거대 제국은 그렇게 단 며칠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서연희 여사는 그 아수라장이 된 총회장을 끝까지 지켰다. 그녀는 남편이 끌려나가는 모습이나 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담담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자신이 준비했던 마지막 말을 낭독했다. 그것은 태하의 종언을 고하는 창업자의 공식적인 조사 디아우치였다. 그녀는 강민호의 죄를 열거했지만 그보다 태하의 이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사죄했다. 그녀의 방역은 복수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는 기록의 완성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강당. 기자들도 성난 주주들도 모두 떠나간 그곳의 서연이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조용히 강지훈이 걸어 나왔다. 그는 어머니의 싸움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어머니의 옆자리에 말없이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승자의 환호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공허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끝났다, 아들. 서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니요. 지훈이 낮게 대답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모자는 40년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마침내 서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서는 순간이었다. 그 후 몇 달간 지훈은 자신의 법무팀을 총동원했다. 그의 목표는 태하의 더러운 재산이 아니었다. 그는 강민호의 불법 비자금과 완벽하게 분리된 서연이 여사가 태하섬유 창업 당시 투입했던 그녀 고유의 자산과 그녀가 상속받았던 개인 재산을 되찾는 법적 절차에만 집중했다. 강민호의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지훈은 어머니의 몫이었던 깨끗한 자본만을 정확하게 분리해냈다. 태하그룹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갈 무렵 서연이는 그녀가 되찾은 자산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태하가 아닌 그녀의 호를 딴 연희 리엔씨였다. 물결처럼 맑게 빛난다는 뜻이었다. 그 재단은 거창한 사업을 하지 않았다. 기업의 부당한 횡포로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들을 위한 법률 지원, 그리고 윤리 경영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을 조용히 후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남동의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재단 근처의 작은 빌라에서 소박하게 생활했다. 그녀는 평생을 억눌렀던 안주인의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강지훈은 경기도 외곽의 한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아크릴판을 비추고 있었다. 잠시 후 수척하고 늙어버린 한 남자가 교도관에게 이끌려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다. 한때 모든 것을 호령하던 태하그룹의 회장 강민호였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많던 머리숱은 거의 다 빠져 백발이 성성했고 오만함으로 번뜩이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깊게 꺼져 있었다. 그는 아크릴판 너머에 앉아있는 아들을 한참 동안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그가 강지훈님을 인식하자 그의 텅 빈 눈동자가 경악과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훈이냐?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시선은 아버지가 그를 버렸던 15년 전과도 어머니가 쫓겨나던 날과도 같았다. 강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왜 어떻게 무너졌는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너였어. 네가. 그는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왜 그랬어 내가. 네 애비야. 네가 어떻게 네 애비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절규는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지훈은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김유라, 그년 때문이냐? 아니면 네 어미, 서연희가 시킨 거냐? 그는 여전히 남 탓을 했다. 자신의 배신과 오만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앞에서 강민호의 분노는 순식간에 절망적인 애원으로 바뀌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지훈아, 아들아, 제발 날 좀 살려다오. 그가 아크릴판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긴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돼.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네 어미한테도 너한테도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제발 변호사라도. 항소심. 네가 월스트리트에서 돈 많잖아. 제발. 한때 제왕이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아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노인에 불과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쫓겨나던 그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날 어머니의 절망과 아버지의 냉혹한 시선을,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절망과 자신의 냉혹한 시선을. 복수는 끝났다. 완벽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하지만 지훈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승리감이나 희열도 차오르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잿더미만 남은 듯한 차갑고 시린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 남자를 용서할 수도 증오할 수도 없었다. 이 남자는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지마 지훈아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 강지훈. 강민호가 아크릴판을 두드리며 절규했다. 지훈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면회실을 나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잔혹한 복수의 대가는 복수를 한 자에게도 아무런 구원을 주지 않았다. 지훈은 한남동 은신처로 돌아왔다. 그가 전쟁을 치렀던 지휘 통제실은 이제 모든 장비가 철수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한때 태화의 상징이었던 빌딩은 이제 다른 회사의 간판을 단 채 낯설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지만 그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듯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작은 재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왔니? 그녀가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저녁은 같이 먹을까?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멈춰 서버린 아들.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15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인 것처럼 어머니를 가볍게 안았다. 서연이는 놀랐지만 이내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잿더미 속에서 두 모자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며 겨울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훈의 잔혹한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삶은 이제 이 차가운 공허함 속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